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3년 동안의 정이 잊은 거야? 나 저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줬고. 철썩. 쉰내가 진동하는 젖은 행주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 얼굴을 강타했다.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순식간에 콧속을 파고들었다. 마치 미끌미끌한 뱀 한 마리가 기도를 타고 위장까지 기어들어와 속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다. 더러운 구정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방금 막 윤이 나게 닦아놓은 마룻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니, 이미 바싹 말라버린 내 마음 위로 떨어졌다. 멍하니 서서 뭐해? 죽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고막을 후벼 팠다. 10년도 더 된 낡은 가죽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그녀는 방금 깐 밤을 한 줌 쥐고 있었다. 입가에는 밤 부스러기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갈비탕 하나 끓이라고 했더니 집구석을 홀라당 태워 먹을 작정이야? 가스비가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정말이지. 돈 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밥버러지 같은 년. 민호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상문살 낀 년을 며느리로 들였는지. 원.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썩은 내가 진동하는 행주를 얼굴에서 떼어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로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거무튀튀한 행주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거기엔 누구 것인지 모를 머리카락 몇 올이 엉겨붙어 있었다. 3년 전 이 손은 강민호가 보물처럼 받들던 손이었다. 그때 그는 말했다. 지은아, 내 손은 피아노를 치기 위한 손이야.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때의 맹세는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행주처럼 더럽고 악취가 났다. 나는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려는 뜨거운 불덩이를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지은, 참아. 이 연극은 아직 막을 내릴 때가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내 목소리는 모래알을 한 움큼 삼킨 듯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어머니는 무슨. 듣기 싫으니까 닥쳐.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밤 껍질을 내게 냅다 집어던졌다. 비록 맞지는 않았지만 그 치졸한 모욕감은 방금 맞은 행주보다 더 강렬했다. 당장 부엌으로 꺼져. 민호 오늘 승진해서 귀한 손님 모시고 온단 말이야. 만약 일 그르치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승진. 그래, 강민호가 승진했다. 어젯밤 거울 앞에서 장장 2시간 동안이나 수상소감을 연습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입고 있던 감색 슈트는 내가 몰래 이탈리아에서 맞춤 제작해 공수한 것이었다. 아울렛에서 떨이로 샀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값비싼 슈트를 입고 얼굴이 벌개져서 좋아하던 그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나는 말없이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숨이 턱 막힐 듯 좁은 공간이었다. 전세방 특유의 싸구려 벽지는 가스레인지 위쪽부터 누렇게 떠서 벗겨져 있었고 그 사이로 곰팡이 핀 시멘트 벽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마치 이 부엌의 환풍기처럼 뱅글뱅글 돌며 이 집안의 기름때와 도끼를 빨아들였다. 그리고 결국 온몸이 기름에 찌들어 버려진 신세가 되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은 살을 벨 듯 차가웠다. 나는 기계적으로 갈비를 씻어냈다. 붉은 핏물이 하얀 도자기 볼 안에서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때 현관에서 전자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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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강민호가 돌아오는 소리였다. 예전 같았으면 주인을 기다리던 강아지처럼 현관으로 달려나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내 발은 납덩이를 매단 듯 바닥에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야, 여기가 자기 집이야? 좀 작긴 해도 아늑하니 좋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콧소리가 잔뜩 섞인 여자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싸구려 사카린처럼 인위적이고 끈적거리는 그 목소리에 생리적인 거부감이 치솟았다. 미끄덩. 손이 미끄러지면서 씻고 있던 갈비가 다시 물통으로 퐁당 빠졌다. 붉은 핏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젖은 손을 닦지도 않고 부엌에서 걸어 나갔다. 거실에는 강민호가 한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서 있었다. 여자는 샤넬의 이번 시즌 신상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다. 지난달 디자인이 너무 요란하다며 내가 드레스룸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바로 그 옷과 같은 모델이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굵은 웨이브 머리에서는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풍겼고 그녀는 노골적으로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좁은 거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강민호. 그는 지금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에도 받아보지 못한 눈빛이었다. 나를 발견한 강민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엔 짜증과 냉기만이 남았다. 그는 여자의 허리에서 손을 떼고 넥타이를 고쳐 매더니 턱을 치켜들고 명령조로 내뱉었다. 멍하니 서서 뭐해? 와서 차 안내오고 인사해. 이쪽은 김미영 수석 디자이너님. 그리고 내 미래의 반려자가 될 분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동작이 굼뜨다며 욕을 퍼부으려던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 마치 황금덩어리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허리가 아프다며 온종일 징징대던 노인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어머나, 이분이 바로 그 미영 아가씨야? 세상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정말 대스타처럼 고우시네. 어서 앉아요, 어서. 아이고, 소파가 좀 낡아서 미안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국화꽃처럼 활짝 피어올랐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순간 그 얼굴은 다시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너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민호 말 안 들려? 차 내오라니까. 귀한 손님 목 타서 돌아가시게 할 셈이야? 나는 제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나를 간신히 이성적으로 붙잡아 주었다. 미래의 반려자. 참으로 역겨운 단어였다. 나는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던 남자. 지금 그는 명품을 휘감은 여자 곁에 서서 마치 천하를 얻은 듯 득의양양해 보였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시궁창에서 건져 올려줄 동아줄이라 믿고 있었다. 신분 상승을 시켜줄 구세주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강민호.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 만큼 차분했다.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강민호는 코웃음을 치더니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쓰레기를 버리는 듯한 손짓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찍어. 밥 먹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눈치가 없어서 분위기를 다 망치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끝내.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경멸 어린 시선이 물 빠진 내 홈웨어 위를 훑고 지나갔다. 지은아, 사람은 주제를 알아야지. 지난 3년 동안 내가 집에서 밥축 내는 거 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미영 씨는 달라. 아버님이 건설회사 사장님이셔. 내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분이라고. 근데 너는? 시골 구석에서 농사나 짓는 내 공상 맞은 아비가 썩은 고구마나 감자 보내주는 거 말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아버지를 입에 올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이름의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아빠는 건드리지 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씹어뱉듯 말했다. 어머, 효녀나셨네. 옆에 있던 김미영이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다. 유리를 긁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민호 오빠, 이 여자가 그 소문이 황얼굴 전처야? 듣던 대로 진짜 촌티 난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오빠 같은 사람이랑 살았대?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내 말이. 미영 아가씨는 손이 고와서 디자인이나 할 손이지. 얘는 천생이 식모 팔자야. 얼른 도장 찍고 나가.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그때였다.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거실 벽에 붙은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화면 속에는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 비쳤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색바랜 등산 모자, 낡아 빠진 등산복 점퍼.
등에는 거대한 등산 배낭을 메고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있었다. 아빠였다. 마치 험한 산을 막 타고 내려온 사람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었다. 강민호가 화면을 힐끔 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아, 진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 늙은이가 눈치 없이 왜 또 왔어? 내가 쪽팔린 꼴을 더 당해야 속이 시원한가? 그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문 밖에서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닦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주름진 얼굴에 사람 좋은 미소가 번졌다. 민호야, 퇴근했냐? 아이고, 내가 오늘 자네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급하게. 아버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강민호가 거칠게 말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누가 오라고 했어요? 예. 누가 오라고 했냐고요. 강민호는 아버지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침이 튀길 기세였다. 이 꼴 좀 보세요. 거지입니까? 여긴 고급 아파트예요. 장인어른 사시는 시골 돼지우리가 아니라고요. 그 더러운 배낭 메고 와서 복도에 흙 떨어지는 거 안 보여요? 경비실에선 대체 누굴 보고 문을 열어준 거야? 아, 재수 없어. 아버지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비닐봉지를 든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다. 저 봉지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채소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꿀에 절인 매실이 들어있을 터였다. 민호야, 이건 우리 지은이 주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고 사위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져가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쓸모없는 딸년도 같이 데리고 가라고요. 내 집 더럽히지 말고. 강민호가 신경질적으로 팔을 휘둘렀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툭, 퍽. 검은 봉지가 찢어지며 안에 있던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와장창. 황금빛 매실청이 복도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끈적한 꿀물이 시멘트 바닥의 먼지와 뒤엉켰다. 어릴 적 내가 아플 때면 아버지가 유일하게 나를 달래주던 그 귀한 매실이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들. 순간 작아진 아버지의 등, 그리고 악귀처럼 일그러진 강민호의 얼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끊어졌다. 그것은 그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차가운 냉정이 나를 감쌌다. 그것은 마치 두꺼운 얼음장 아래 흐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시커먼 급류와도 같았다. 나는 천천히 탁자로 걸어가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지은아. 나를 발견한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죄인이라도 된 듯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아빠가 또 너한테 폐를 끼쳤구나. 얼른 갈게. 지금 바로 갈게. 아빠. 내가 아버지를 불렀다.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가실 필요 없어요. 나는 펜을 들어 서류에 내 이름을 휘갈겨 썼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갈랐다. 이지은. 마지막 획을 긋고 펜을 탁자 위에 던졌다. 탁 하는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울렸다. 나는 몸을 돌려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새 여자를 끼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남자. 바닥에 쏟아진 매실을 발로 차내며 인상을 쓰고 있는 시어머니. 강민호. 방금 내가 그랬지? 연극은 끝났다고. 강민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래,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짐 싸서 저 거지 같은 내 아빠랑 같이 꺼져.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엄지손가락이 액정 위를 빠르게 미끄러졌다. 수신인, 아빠. 내용, 아빠, 연극은 끝났어요. 전송.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미소였다. 아니,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지금부터야.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 혼탁함이 걷히고 내가 아주 잘 아는 지배자 특유의 깊고 묵직한 빛이 떠올랐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 교환 하나로 충분했다. 아버지는 알아들으셨다. 강민호가 뒤에서 악을 썼다. 뭐 하는 거야? 폼 잡지 말고 얼른 꺼져. 경비 부르기 전에.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낡은 점퍼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 내려가요. 여긴 공기가 너무 탁해서 알레르기 생기시겠어요. 아버지는 굽었던 허리를 곧게 폈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비굴한 시골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강민호를 슥 일별했다. 그것은 장인이 사위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사자가 하룻강아지를, 아니, 발밑에 밟힌 벌레 한 마리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다. 그래. 가자, 우리 딸.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로 강민호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시어머니의 욕설, 김미영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따라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혹 하나를 떼어내고 금광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닫히며 그 역겨운 세계를 차단했다.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다. 15, 14, 13. 층수가 내려갈 때마다 몸을 짓누르던 족쇄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지은아.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낮고 힘있는 중저음이었다. 고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다. 아니에요.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싸게 먹힌 거죠. 마이바흐가 아래에 대기 중이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원래는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오히려 잘 됐어요. 나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단단한 눈빛을 마주보며 말했다. 저 사람들한테 더 큰 서프라이즈를 선물해 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땡. 1층에 도착했다. 공동 현관을 빠져나오자 초가을의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몸에 배어있던 부엌의 기름 냄새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부르릉. 저 멀리서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평범한 자동차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야수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굉음이 지면을 미세하게 진동시켰다. 위층에서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호의 전셋방 베란다에서 머리통 3개가 쑥 튀어나왔다. 어머, 자기야, 저거 봐. 저게 무슨 차들이야? 세상에, 대박이다. 김미영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1층까지 꽂혔다. 이어 강민호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한강 그룹 의전 차량이잖아. 설마 내 승진 축하해주려고 본사에서 회장님이 직접 오신 거야? 세상에. 분명해. 사장님이 회장님께 내 얘기를 한 게 틀림없어. 정말이니? 우리 민호 진짜 대단하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다. 빨리. 넥타이 좀 봐줘. 내려가서 영접해야 해. 이건 천재일호의 기회라고. 나는 그들의 멍청하고도 탐욕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강민호,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진짜 용을 미꾸라지 취급했다는 거야? 굉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코너를 돌아 첫 번째 검은 세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두에 선 것은 벤츠 S클래스였다. 칠흑 같은 차체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 뒤로 2대, 3대, 총 8대의 검은 세단이 마치 거대한 흑뱀처럼 낡은 아파트 단지의 좁은 진입로를 가득 메웠다. 화단에 모여 수다를 떨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다. 손에 쥐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는 듯했다.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가 멈춰섰고 기사는 헬멧을 벗어든 채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에 넋을 잃었다. 차량 행렬은 우리 앞 10m 지점에 칼같이 멈춰섰다. 그중 한가운데에 있는 차가 유독 시선을 끌었다. 투톤 컬러의 롤스로이스 팬텀. 그것도 롱바디 모델.
보닛 위에 환희의 여신상이 밤 공기를 가르며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과 부의 결정체였다. 철컥. 차 문 열리는 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앞뒤 호위 차량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0명이 튀어나왔다. 동작은 빠르고 절도 있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대열을 갖추고 주변을 경계하며 이 허름한 아파트 입구를 순식간에 철통 같은 요새로 만들었다.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 정적을 깨고 아파트 입구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호였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구두 소리만은 요란했다. 그 뒤로 김미영과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따라 나왔다. 얼굴에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미소가 덕지덕지 발려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민호입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강민호는 차 대열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땅에 머리를 박을 기세였다. 감격에 겨워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다.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경호원들은 그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다.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하얀 장갑을 낀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다. 문 열리는 소리에 강민호는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소리쳤다. 회장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임 이사 강민호, 회사를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신사는 강민호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가로등 그림자 아래 서 있는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모두가 경악한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 위험 있어 보이는 노신사가 내 아버지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자로 잰 듯 완벽한 각도였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또렷하게 퍼져나갔다. 강민호의 몸이 굳었다. 그는 여전히 인사하는 자세였지만 고개만 삐걱거리는 녹슨 기계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자신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줄 알았던 노신사를 보고 이어서 노신사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았다. 바로 그가 거지라고 부르며 내쫓았던 장인어른을.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에게서 촐로의 어수룩함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몇천 원짜리 차비에 벌벌 떨던 노인도, 바닥을 더럽혔다고 사위에게 굽실거리던 장인도 없었다. 아버지는 척추를 곧게 펴고 거대한 산처럼 서 있었다. 혼탁했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온몸에서는 오랜 세월 정점에 서 있던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그는 한강그룹 회장 이태식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인. 아버지는 강민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담담하게 노신사에게 물었다. 차에 갈아입을 옷은 있나? 평온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네, 회장님. 평소 즐겨 입으시는 슈트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노신사가 공손히 대답했다. 그래. 이 옷은? 아버지는 흙먼지 묻은 등산복을 내려다보고 바닥에 깨져 뒹구는 매실청 병을 흘긋 보았다. 버려야겠군. 오물이 묻어서 말이야. 강민호의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바지단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게 내 눈에도 선명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가 있었다. 저게 무슨 농사꾼이라며? 김미영 역시 핏기 없는 얼굴로 강민호의 팔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붙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민호를 응시했다. 그것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저 길을 걷다 우연히 신발 끝에 밟힌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무관심하고 차가운 경멸이었다. 강민호.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민호는 무릎이 꺾이며 털썩 꿇어앉았다. 예의를 갖춘 무릎 꿇기가 아니었다.
공포가 온몸에 힘을 앗아간 탓이었다. 아,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강민호가 더듬거리며 불렀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호칭 똑바로 해. 아버지가 싸늘하게 말을 잘랐다. 내 딸이 이미 서류에 도장 찍었어. 우린 이제 남이야? 아버지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을 내가 걸음마를 뗄 때 잡아주었고, 열이 날 때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그 손비제, 그 손이 나를 이 시궁창에서 건져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가자, 지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집으로 가자. 노신사가 우리를 위해 롤스로이스의 문을 열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쉰내 나는 전세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안락함이었다. 내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강민호가 정신이 든 듯 내 발로 기어왔다. 지은아, 이거 다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너 사랑해. 알잖아. 저 여자는 그냥 엔조이였어. 다 비즈니스였다고. 지은아. 그가 손을 뻗어 내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다. 그때 바위 같은 경호원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가볍게 팔을 휘둘렀다. 강민호는 마치 종이 인형처럼 나가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그토록 아끼던 이탈리아제 슈트가 흙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개처럼 바닥에 엎드린 남자. 공포와 후회로 일그러진 얼굴. 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오해. 내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서늘했다. 강민호, 아까 내가 그랬지? 우리 아빠가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그리고 한강그룹이 너네 회사를 인수할 거라고 했나? 강민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절망적인 애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제야 차 번호판을 알아본 것이다. 경제 잡지에서 수도 없이 보았던, 꿈에서라도 한 번 줄을 대보고 싶어 안달했던 바로 그 한강그룹 회장의 전용 차량 번호판이었다. 아니,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통곡했다. 아버지는 차 문가에 서서 무심하게 소매 끝을 정리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평온한 어조였다. 원래는 지은이 체면을 봐서 자네를 지사사장으로 앉혀 경영 수업이나 좀 시킬까 했었지. 그 인수건도 자네 앞길을 닦아주려고 진행했던 거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겁에 질려 얼어붙은 이웃 주민들을 쓱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강민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헌데 자네가 내 딸을 쓸모없다 여기고 한강그룹의 문턱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내뱉는 글자 하나하나가 쇠망치처럼 강민호의 심장을 내리찍었다. 김 비서. 회장님.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경 쓴 중년 남성이 태블릿 PC를 들고 즉각 앞으로 나섰다. 법무팀과 전략팀에 통보해. 한강그룹의 태영건설 딘수거는 즉시 중단한다. 그리고 태영건설의 모든 장부를 샅샅이 감사하도록 해. 특히 아버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강민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신임 이사가 손댄 모든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 말을 들은 강민호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태영건설은 한강그룹의 인수 소문 덕분에 간신히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인수가 무산되면 회사는 즉시 부도 처리될 것이고 장부 감사까지 들어간다면 그가 그동안 저지른 공금 횡령과 리베이트 비리는 그를 감옥에서 썩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안 됩니다. 장인어른.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은아, 내가 말 좀 잘해줘. 하룻밤만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는데 우리 부부였잖아. 강민호는 절규하며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이 짓눌렸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흉하게 구겨졌다. 바로 그때였다. 기익. 은색 세단 한 대가 차량 행렬 뒤쪽에 급정거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성이 허둥지둥 굴러나왔다. 강민호 회사의 사장, 박태영이었다. 소식을 들었거나 이쪽의 소란을 목격한 게 분명했다. 박태영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달려왔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이 회장님, 박태영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태영은 바닥에 꿇어앉은 강민호를 보고 서리빨 같은 표정의 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강민호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갈겼다. 짝! 시어머니가 내 얼굴에 행주를 던졌을 때보다 10배는 더 크고 날카로운 타여름이 울렸다. 강민호의 입가가 터지며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천하의 몹쓸 새끼. 내 놈이 감히 이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박태영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온 힘을 다해 날린 손찌검이었다. 자신의 목숨줄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사장님. 강민호는 얼얼한 뺨을 감싸주며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넌 해고야.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널 고소할 거야. 업무상 횡령, 배임, 수뢰. 걸 수 있는 죄목은 모조리 걸어서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박태영은 한강그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기 위해 미친 개처럼 강민호를 물어뜯었다. 나는 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할 듯 굴던 강민호는 이제 지식여진 진흙 덩어리나 다름없었다. 나에게 삿대질을 해대던 시어머니는 흰자위를 뒤집은 채 가슴을 부여잡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엄청난 현실의 낙차를 견디지 못하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잘난 재벌가 딸이라던 김미영은 어느새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공포와 계산이 뒤섞인 얼굴로 보아 벌써 짐을 싸서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게 뻔했다. 이게 내가 3년을 사랑했던 남자였다. 이게 내가 3년을 견뎌온 가족이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졌고 구역질 날 만큼 추악했다. 지은아, 타거라. 아버지는 더 이상 이 더러운 꼴을 보기 싫다는 듯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굽혀 차에 올랐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지친 내 몸을 감싸 안았다. 차창이 부드럽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두꺼운 방탄유리가 바깥의 소란과 울부짖음, 비굴한 애원 소리를 조금씩 차단했다. 차창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나는 틈새로 마지막으로 강민호를 보았다. 그는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멀어지는 롤스로이스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입모양을 보니 절망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팔걸이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툭! 차창이 완전히 닫혔다. 검은 차량 행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침묵하는 거수들처럼 바닥의 먼지를 짓밟으며 나를 위한 진짜 세상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로 유선형의 궤적을 그리며 창백하지만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싸구려 반지를 오랫동안 끼고 있어 약지에 남은 희미한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약지를 잡고 반지를 빼는 신용을 했다.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나는 마치 무언가 아주 무거운 것을 실제로 빼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을 천천히 내리자 손끝에 따뜻한 홍차잔이 닿았다. 본차이나 찻잔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심해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은 내 마음까지 데우지는 못했다. 차체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12기통 엔진이 낮은 신음처럼 깨어나는 소리였다. 바퀴가 자갈을 지식이는 소리가 쉬쉬를 타고 묵직하게 올라왔다. 마치 썩어 문드러진 과거를 으깨버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백미러 속에 비친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내 시야를 파고들었다.
강민호가 비틀거하며 일어났다. 무릎 부분의 비싼 양복 바지는 이미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미친 들개처럼 차 뒤쪽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은아, 가지마. 지은아. 입을 쩍 벌리고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치고 있겠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방음 유리가 그의 절규를 우스꽝스러운 무성 영화로 만들어버렸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경호원, 아버지 곁을 10년 넘게 지킨 박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한 발짝 옆으로 움직여 차 뒤를 막아섰다. 강철 탑 같은 등판이 그와 나 사이의 벽이 되었다. 강민호는 멈출 생각이 없었거나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박 팀장에게 들이받았다. 마치 파리 한 마리가 강철판에 부딪힌 것 같았다. 박 팀장은 손을 쓸 필요도 없었다. 그저 어깨를 살짝 들어 무게 중심을 실어 툭 쳤을 뿐이다. 강민호는 태풍에 휩쓸린 낙엽처럼 뒤로 붕 떠서 날아갔다. 그는 허공에 볼품없는 호선을 그리며 길가 쓰레기장 옆으로 처박혔다. 아파트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곳이었다. 어젯밤 나는 우유팩을 씻어서 납작하게 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할아버지에게 한참이나 잔소리를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 강민호가 그 쉰내 나는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병들 사이에 널브러져 있었다. 누군가 밟아서 찌그러뜨린 캔 하나가 그의 손 곁으로 굴러갔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때 내가 사랑했고 스스로 잘생겼다고 믿었던 그 얼굴을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비비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검은 세단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3년 전의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우산도 없이 그를 마중 나갔다가 흠뻑 젖은 채 지하철역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물에 빠진 생쥐꼴인 나를 보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마치 내가 창피한 오물이라도 되는 양 2미터 거리를 두고 앞서 걸어갔었다. 나는 빗물이 섞인 짠 눈물을 삼키며 그의 뒤를 쫓아갔었다. 민호 씨, 같이 가요. 그때의 나는 바닥의 진흙처럼 비참했다. 하지만 지금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검은 점, 쓰레기 더미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형상을 보며 나는 통쾌함이나 복수의 희열을 느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텅 빈 듯 공허했다. 기쁨도 슬픔도 심지어 증오조차 없었다. 그저 길가에 죽어있는 쥐를 볼 때 느껴지는 생리적인 혐오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이사님. 조수석에 앉은 김 비서가 뒤를 돌아보며 낮게 물었다. 정막을 깰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박 팀장에게 시켜서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까요? 나는 시선을 거두고 찻잔 속에 있는 작은 파문을 응시했다. 아니요. 내 목소리는 나조차 낯설 정도로 차분했다. 살려둬요. 살아있는 게 그 사람에겐 지옥일 테니까. 차량 행렬은 비좁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합류했다. 한강 양옆으로 늘어선 네온사인이 차창 위로 물결쳤다. 이 거대하고 기이한 도시에서 누군가의 꿈은 깨어졌고 누군가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3일 뒤 이른 아침, 서울 한남동 한강 그룹 회장 저택. 나는 넓은 통유리창 앞에 앉아 방금 도착한 조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정원에서는 정원사가 값비싼 소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사각, 사각, 가위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지난 3일 동안 나는 긴 꿈을 꾼 것 같았다. 곰팡이 핀 벽지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도, 기름 냄새 쩌는 좁은 부엌도 없는 꿈.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이들은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이사님, 강민호 및 관련자들의 동향 보고서입니다. 김 비서가 내 뒤에 서서 공손하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다. 차가운 활자와 사진들이 내 머릿속에서 한편의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를 재생시켰다. 내가 떠난 그날 밤, 정확히 15분 뒤의 일이었다. 그 소위 재벌가 딸이라던 김미영은 전문 사기꾼다운 놀라운 촉과 실행력을 보여주었다. 보고서에는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강민호가 박 사장에게 얻어맞고 길바닥에 버려져 경찰에게 덤무상 횡령 혐의로 1차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김미영은 그의 곁에서 울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을 틈타 위층 전세방으로 숨어들었다. 상황이 눈에 선했다. 내가 버린 샤넬 재킷을 입은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침실로 직행했을 것이다. 그녀는 강민호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두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침실 옷장 가장 아래 칸, 낡은 양말을 넣어두는 수납함 뒤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강민호의 생일. 그 멍청한 남자는 언제나 똑같은 숫자를 썼다. 김미영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강민호가 몇 년간 회사 공금을 횡령해 모은 현금 다발뿐만 아니라 소위 투자를 한답시고 대출받아 산 골드바, 그리고 내 시선이 보고서의 작은 글고에 멈췄다. 피해자 이지은 모친의 유품, 비취 귀걸이 한 쌍 포함. 결혼할 때 엄마가 내 손에 몰래 쥐어준 혼수였다. 나중에 강민호가 자금 융통이 어렵다며 잠시만 맡겨달라고 사정해서 내주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여태껏 저기 숨겨져서 상간녀에게 부를 과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김미영은 그 모든 것을 쓸어 담았다. 단 10분 만에 그녀가 묵직한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던 찰나 정신을 차리고 벽을 짚으며 겨우 집으로 돌아오던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미영아, 어디 가니? 우리 민호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눈동자는 풀려 있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었다. 아마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깨어나면 아들은 잘나가는 이사고 며느리는 샌드백처럼 부릴 수 있는 그 세상 말이다. 김미영은 평소 자신에게 온갖 아양을 떨던 노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비켜, 이 망할 노인네야? 김미영은 앞을 막는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그 손짓 한 번에 무너진 건 늙은 육신만이 아니었다. 이 집구석을 지탱하던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 끊어진 것이다.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지며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새로 깐 현관 타일턱에 뒤통수를 찧었다. 보고서에는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에게 해바라기 씨를 뱉으며 밥벌어지라고 욕하던 그 얼굴이 삐뚤어진 채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눈동자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다.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반신불수. 거기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져 그녀는 남은 평생을 침대에 누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강민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경찰서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박태영 사장이 제출한 30cm 두께의 증거서류 앞에서 억울하다며 울고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것이다. 진짜 지옥은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강그룹의 압박으로 태영건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그를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재산가압류 신청까지 냈다. 전세보증금은 동결되었고 할부로 산 차는 견인되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 그는 김미영 앞에서 재벌2세 행세를 하기 위해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썼다. 명품을 사고 호텔을 빌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데 썼던 그 돈, 직장도 집도 예금도 잃은 그에게 이제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사채업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나는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나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본 자가 느끼는 서늘함이었다. 강민호, 당신은 내가 주는 평범한 삶이 지루하고 구질구질하다고 했지? 자극을 원하고 부귀영화를 원하고 남들 위에 서길 원했지? 이제 당신은 다 가졌어. 서울에서 가장 자극적인 빚 독촉과 남은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이 부귀의 대가를. 김 비서. 네, 이사님. 그 비취 귀걸이 찾았나요? 그럼요. 김미영은 인천공항에서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귀걸이는 깨끗하게 세척해서 이사님 보석함에 넣어두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맛 끝에 단맛이 감돌았다. 좋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비해줘요. 내년 자선 파티 참석할 거니까. 시간은 수수용 메스와 같다.
썩은 살을 도려내주기도 하지만 아문 상처 위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1년 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수만 갈래의 빛을 뿜어내며 홀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생화의 향기, 그리고 돈 냄새 특유의 건조하고도 화려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강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권력자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었다. 나는 짙은 네이비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지난 1년간 필라테스와 운동으로 다시 빚어낸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는 옷이었다. 목에는 되찾은 비취 귀걸이를 리폼해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깊고 푸른 비취색이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호수처럼 빛났다. 플래시 세례가 소리 없는 전쟁처럼 레드카펫 양옆에서 터졌다. 이 대표님, 이쪽 좀 봐주세요. 한강그룹 후계자 이지은 대표님. 내년 그룹 전략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절제된 미소를 띠고 카메라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난 1년, 나는 더 이상 가스레인지 앞을 서성이는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그룹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시작해 굵직한 M&A 건들을 성공시키며 나를 의심하던 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이사회에서 책상을 내리치는 법을 배웠고 눈빛만으로 상대를 위축시키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내 심장을 단단한 갑옷으로 감싸는 법을 배웠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웨이터들이 은색 쟁반을 들고 우아하게 유영하듯 타객들 사이를 오갔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아버지가 계신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때였다. 와장창. 우아한 선율을 찍고 날카로운 타열음이 울렸다. 유리잔이 대리석 바닥에 박살나는 소리, 뒤이어 쟁반이 떨어지는 굉음이 이어졌다. 조용하던 연회장 한 구석에서 터진 소음은 유독 도드라졌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곳으로 쏠렸다. 몸에 맞지도 않는 싸구려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 하나가 허둥지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유리 조각을 줍고 있었다. 쏟아진 레드 와인이 핏자국처럼 바닥을 적셨고 달고 다른 그의 구두 위로 튀었다. 뭐 하는 거야?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지배인이 득달같이 달려와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저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금방 치우겠습니다. 웨이터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며 말했다. 오랫동안 공포에 절여진 사람 특유의 비굴함이 묻어났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리 조각에 베어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듯 기계적으로 파편을 줍고 있었다. 저 목소리, 저 등.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내 발걸음이 허공에서 멈췄다. 주변 하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근거렸다. 어디서 저런 임시직을 썼어? 칠칠 맞게. 아, 기분 잡쳤네. 내 드레스에 튈 뻔했잖아. 저런 밑바닥 인생들이 다 그렇지 뭐. 접시 하나도 제대로 못 나르고. 우월감과 경멸이 뒤섞인 말들이 바늘처럼 쪼그리고 앉은 남자의 등에 꽂혔다. 지배인은 이 소동이 귀빈들의 기분을 망칠까 봐 서둘러 웨이터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했다. 당장 나가. 넌 해고야. 오늘 일당은 꿈도 꾸지 마. 웨이터가 거칠게 일으켜 세워졌다. 그 순간 조명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아, 저 얼굴은 또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고작 1년이었다. 매일 아침 30분씩 머리를 손질하며 거울 앞에서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강민호는 이제 50살은 되어 보이는 노인의 꼴을 하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기름에 절어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다크서클이 뺨까지 내려와 있었다.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인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왼쪽 뺨에는 선명한 칼자국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남긴 기념품이리라. 그의 눈동자는 혼탁했고 쥐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지배인이 멱살을 잡고 돌려 세우는 바람에
그는 정면으로 나를 마주보게 되었다. 허공에서 시선이 얽혔다. 그 찰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강민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입술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나를. 수많은 사람의 동경과 찬사를 받는 나를. 나도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경악을 보았다. 수치심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벼랑 끝에서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듯 스쳐 지나가는 탐욕과 애원을 보았다. 그가 입을 벙긋거렸다. 내 이름을 부르려는 듯 했다. 그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나는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마치 생명 없는 조각상을 혹은 아무것도 없는 빈 벽을 스쳐 지나가듯. 내 눈빛에는 티끌만큼의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분노도, 비웃음도, 심지어 동정조차 없었다. 그저 완벽한 무시뿐이었다.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황금빛 액체가 잔 벽을 타고 우아한 곡선을 그렸다. 그리고 나는 발을 내디뎠다. 보석이 박힌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또각, 또각, 청명하고 힘있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내 드레스 자락이 일으킨 바람이 오물이 묻은 그의 바지단을 살짝 스쳤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였고, 동시에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가장 먼 거리였다. 등 뒤에서 지배인의 더 거친 욕설과 질질 끌려가는 강민호의 절망적인 신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는 홀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다. 그곳은 나의 전쟁터이자 나의 미래였다. 이 기이하고 화려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진흙탕 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운명이고 누군가는 구름 위에서 다시 태어날 운명인 것이다. 강민호. 미안하지만 그게 누구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샹들리에를 향해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게임은 정말로 끝났다.